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아주 평범했던 제 삶에 누군가 공포스럽게 들어왔고 무지막지한 큰 사을 겪었습니다. 다시 그날을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건 여전하네요. 제가 그토록 공포스러워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뒤로 가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성장해온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해서 쓸 게 없습니다.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 것까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다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키는 것만 할 줄 알던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도 해보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많은 취미에 도전을 해봤답니다. 특별히 취미를 찾진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내면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도 많이 사귀었어요.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멘토도 있었고 오래된 친구처럼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달달한 사랑꾼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영어에 취미를 붙이고 싶어 어플로 모임에 나가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아주 착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이라 인상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가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끼를 부리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좋아하게 된 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어요. 인기가 많은 데다 인품까지 좋은 사람이었으니 저도 크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사귀게 되었답니다. 성격도 온순하고 착했는데 저를 엄청 예뻐해주고 애정해주는 사랑꾼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가 땡긴다, 뭐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날이나 다음날에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앞에 가져다 놓거나 선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사귀는 내내 한결같이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늘 준비해 줬어요. 감동스럽고 고맙기도 했지만 괜히 제가 입을 놀려서 남자친구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 지나가는 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의 눈빛이 오래 머무는 것을 기억해 놓았다가 그걸 선물로 준비해 주었답니다. 제가 꽃가게 앞에서 노란 장미를 보고 피식 웃고 말았는데 다음날 노란 장미 다발을 들고 와서 한박 웃음을 짓게 했답니다. 이런 완벽한 남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몸과 마음을 올인하며 결혼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이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오랜 연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자주는 아니지만 생신 때나 명절 때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아서 결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러 갔을 때 특별히 긴장하거나 겁을 먹진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그이가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때 옆에서 빙그레 웃으며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라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결혼? 너 결혼 늦게 한다고 했잖아. 40 넘어서 가기로 나랑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니? 이렇게 니들 멋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나? 엄마, 40 넘어서 하겠다는 거는 그냥 빈말이었어요. 엄마가 저랑 둘이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서운하셨다면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만 라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비도 다 됐고 돈도 충분히 모았다고요. 난 네가 라희랑 연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생각한 거니? 너 능력 있는 사업가야. 그런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 직원이랑 결혼하겠다는 건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라이 좋아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침을 질질 흘러가며 좋다는데 내가 싫다고 말하겠니? 나 솔직히 말해서 얘 마음에 안 든다. 집안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별로고 성격도 그저 그래. 내가 쭉 봐왔는데 네가 아주 공주 대접을 해주더구나. 그 꼴을 보는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쥐뿔도 없는 애한테 반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늘 웃어주고 좋은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고 여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이었다네요.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계속해서 결혼하겠다고 주장을 펼치고 저를 감싸도는 말을 쉴 새 없이 하자 시어머니는 지겹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꼴 보기 싫으니 그만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반대로 결혼이 물 건너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가자 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시면서 허락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니까 허락해 주마. 내가 끝까지 말리려고 하다가 네가 내 아들을 잘 보필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주기로 했다. 저는 분명히 승낙을 받긴 했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미안해하는 눈치를 보내는 그이의 얼굴을 봐서 꾹 참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찝찝한 얼굴로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것이니 시어머니라는 삼자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죠.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신뢰되는 태도를 조금 보이긴 했지만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 자리를 끝냈답니다. 그리고서 면사포를 쓰고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고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신혼집을 시댁과 조금 먼 곳에 마련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자산에 맞춰 구하다 보니 시어머니 집과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혼짐을 다 채우기도 전에 집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혼수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가격이 싸구려네, 저가 브랜드네 하시며 시비를 거셨고 제가 차린 밥상을 가지고 맛과 영양평가를 하시더니 식단표를 짜서 저에게 내밀더군요. 그대로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라고 하셨답니다. 야, 너는 내 아들한테 인스턴트 먹일 생각 말아라. 사업하는 내 아들한테 균형적인 식단으로 대접해라. 점심도 밖에서 먹지 말게 하고 네가 도시락을 싸줘야 한다. 보온 도시락에 열찬으로 꾹꾹 눌러 싸주라고. 따뜻하게 말이야. 내 말 알겠냐? 어머님, 그이한테 도시락까지 싸주라고요? 이 식단표에 아침 저녁만 차리려고 해도 엄청 힘들겠는걸요? 어머님,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어떻게 들어드려요? 그 쬐깐한 회사 다니면서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내 아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능력자라고. 야, 어설프게 몇백만 원 벌면서 유난 떨지 말고 회사 때려치워라. 내 아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남편 밥 차려주라고 회사를 관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되어 있고 밀키트도 잘 나와서 사 먹으면서 지내도 좋다고요. 아이, 진짜 짜증나네. 야, 네가 이러니까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고분고분하게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지 말꼬리 잡고 시시콜콜 대꾸질이냐? 요즘 젊은 것들이 개념 없는 건 나도 잘 안다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애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다니까 화가 부글부글 끓는다. 다 필요 없고
네가 회사를 다니건 말건 내 알 바 아니니까 무조건 내가 매주 식단표를 줄 테니까 신선한 재료로 내 아들 밥상 차려줘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지못해 대답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밥상 차려주려고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고 집에 가면 귀한 딸이다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못한 말을 그이한테 다 퍼부었죠.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식단표대로 밥을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바로 찢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남편만 믿고 아침에는 밀키트로 밥상을 차리고 점심은 회사에서 알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은 제가 차려주었죠. 나름대로 영양 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답니다.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셨고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며 성질을 심하게 내셨습니다. 넌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꼭 짚어서 하는구나. 쓰레기통에 밀키트 껍데기가 엄청나다. 배달 포장 용기도 수두룩하고 말이야. 어머님, 그게 남편이 어머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저희가 편한 대로 살자고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뒤지신 거예요?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든 속옷 서랍장을 뒤지든 네가 뭔 상관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고 나는 네 남편 엄마야.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시집 잘 왔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니? 아, 네. 어머님이 흥분하신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식단표대로 준비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영양사 선생님도 아니고 가정주부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저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쓰레기통을 제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더군요.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대로 얼굴과 머리카락에 묻었답니다. 재빨리 쓰레기통을 벗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쓰레기통을 누르며 제 뺨 쪽 부분을 퉁퉁 두드리더군요. 이년아, 쓰레기통 맛이 어떠냐? 냄새가 고약하고 역하지? 니년이 내 아들한테 먹인 음식들이 다 그 모양인 거야. 이제 좀 느끼냐? 내 아들한테 제대로 밥 차려줄 거야, 말 거야? 대답하기 전에는 쓰레기통 뒤집어 쓰고 동네 한 바퀴 돌게 할 줄 알아. 저는 쓰레기통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답답해요. 숨 막힌다고요. 냄새가 역하다고요. 그게 니년 수준이야. 쓰레기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년이 내 아들을 가로채 간 것도 빡치는데 내 말을 거역해? 이년아, 매일 내가 니년 면상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주길 바라냐? 그만 좀 하세요. 꺼내달라고요. 아, 나 떡이다. 어떠냐? 내가 물러터진 시애미가 아니란 걸 알겠지?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하든 내 말을 법으로 여기고 살든 결정해라. 보기는 두 개니까 다른 선택 말고 골라. 저는 쓰레기통에서 탈출하려고 급한 대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식단표대로 밥도 차리고 살림도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출게요. 정말이냐? 오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쓰레기통을 벗겨주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한바탕 했습니다.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서 악취는 참을만 했는데 순간 폐쇄 공포를 느껴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라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다니요? 아, 나 떡이다. 또 밀키트나 배달시켜 내 아들 밥 차려주면 다음에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변기통에 쑤셔 박을 줄 알아.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시어머니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한 터라 그이도 회사를 나가지 않고 제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정을 취하고 집에서 겨우 편히 잠들게 되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쳤다네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이가 시댁의 살림살이를 부수며 크게 분노했다고 했어요. 제발 저를 옥죄지 말고 가만 놔두라고 경고하고 돌아왔답니다. 그이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와서야 신혼집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발길을 끊으셔서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온 기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찾아와서 저에게 한탄하듯이 푸념하더군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었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남편한테 사사건건 다 일러 바친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세아가 나한테는 아들 하나뿐이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아와서 집착이 심하고 너한테 모질게 군 것 같아. 그렇죠. 제가 그 심경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도 너한테 심하게 대한 것 같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마. 특히 쓰레기통을 머리에 뒤집어 씌운 건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만 사과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기세를 꺾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사실 속으로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았고 통쾌하기만 했어요. 며느님들은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그리하여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도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떠나시기를 반복하셨어요. 저는 대놓고 밀키트로 상을 차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남편의 저녁을 채워줬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으로 저를 골려주려고 술을 썼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며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며 자랑하려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보통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투견으로 유명한 도사견이었답니다. 갈색 털에 입과 코만 새까맣게 생긴 무서운 외모에다가 집안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르렁거렸어요. 또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던지 새끼 개인데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세아가 우리 라잡이 귀엽지? 어머님, 강아지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위협적이에요. 이 강아지 막 물어뜯고 그러는 강아지 아니에요? 그런데 라자비가 무슨 뜻의 이름이에요? 무섭게 생겼다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라자비는 라히자비의 줄임말이다. 새끼 너를 잡으라고 라히자비, 줄여서 라자비로 지었다고. 네? 어머님, 저를 잡겠다고요? 진짜 무섭게 왜 이러세요? 농담이다. 설마 라히자비라고 해서 라자비라고 지었겠냐? 라자비는 러시아어로 한방이라는 뜻이다. 귀여운 한방. 사랑스러움이 한방에 느껴져서 그런 뜻으로 지었다고. 우리 새끼가 라자비가 많이 무서운 모양이네. 예, 한번 안아봐라. 너도 얘한테 빠지면 반하고 말걸? 네?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를 원래 무서워해서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예뻐할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무서운 투견을 분양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밀키트와 직접 만든 음식을 섞어서 저녁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라자비를 데리고 와서 풀어놨더니 바로 식탁 위로 뛰어올라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식에 침을 질질 흘리고 발로 핥히고 시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어요. 어머, 어떡하면 좋니? 내 강아지가 실수로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네. 아무래도 라자비 눈에도 밥상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세아가 그냥 내가 준 식단표대로 상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니? 네?
어머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라자비한테 명령해서 밥상을 엎으신 거죠? 뭐야? 너는 내가 그런 속 좁고 더러운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 넌 나를 뭘로 봤길래 그런 의심을 하는 거야?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하려다가 또 라자비한테 무슨 짓을 시킬까봐 그냥 무시하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망쳐진 밥상을 보고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밥상을 차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남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밥상을 새로 차렸더니 라자비가 아주 조용하고 순하게 앉아 있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새로운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눈치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등장하면 굴비를 굽고 시금치를 묻혔어요. 건강식을 제대로 차리면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밀키트와 배달을 신나게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비위를 맞춰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른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건물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제 남편이 소방관의 등에 엎혀 나왔지만 깨어나지 못했어요. 유독가스를 이미 많이 흡입해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네요. 저와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찾아갔고 까맣게 그을린 남편을 내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신혼 1년도 채우지 못했는데 미망인이 되어버렸죠. 저와 시어머니는 둘 다 큰 충격에 빠져서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려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슬피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선산에 모신 시아버지 옆에 묻혔어요. 차가운 땅 속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 실신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편과 살던 집에서 홀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보름 뒤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새아가 아직도 힘드니? 이젠 말이 좀 나오니? 네,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 평생 벙어리로 사나 싶었는데 하늘에서 아들놈이 우리 입을 떼어줬나 보구나. 아무래도 너와 내가 모녀처럼 친밀하게 지내길 바래서 입을 트이게 해준 게 아닐까 싶다. 새아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서운하게 했던 거 용서해 다오. 어머님, 저는 지금 남편 잃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에게 무슨 잘못을 하셨든 간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기인이 할 말이 있으니까 밥이나 한 끼 얻어먹자꾸나. 저는 마음이 복잡한데 다짜고짜 들어오셔서 밥을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먹지 않고 물과 죽만 겨우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쫓아낼 수 없는 노릇이니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밥 2공기를 뚝딱 드신 시어머니가 트림을 하며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쩝. 야, 내 아들 재산 얼마나 나왔냐? 개인 재산이랑 사업재산, 그리고 사망보험금하고 사업장이 타버려서 화재보험금도 나왔지? 네? 어머님, 그이 세상 떠난 지 겨우 2주 됐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만 있었다고요. 재산 이야기 하시려면 다음에 오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내가 아들 재산 정리할 테니까 네가 유산 상속 포기하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산을 포기하라고요? 제가 그의 아내인데 왜 그래야 하죠?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의 유산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어쭈, 이거 봐라. 슬픈 척 자빠져 있더니 실속을 챙기려고 하네. 야, 이 우라질려나. 내 아들이 너랑 살아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을 잡아 처먹은 거라고. 그런데 내가 아들 재산이 너한테 돌아가는 걸 눈뜨고 볼 줄 알았니? 잔말 말고 유산 상속 포기각서 한 장 써. 내 아들 돈 내놔.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셨군요. 결국은 돈 때문에 저를 협박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실망을 하다 이제는 아예 경악하고 증오하게 만드시네요. 그의 유산 절대 포기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어머님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하고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어요. 인연이 제대로 돌았구나. 야, 내 아들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 기부? 야, 그 돈은 내가 아들을 키운 값으로 돌려받아야겠으니까 주동아리 싸물고 돈 내놔. 유산 포기각서 쓰라고. 이에 저는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현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한 번만 더 돈 내놓으라는 소리 할 거면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는데 보험금이고 재산이고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아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되면 돈을 수령받고 모두 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울감에 빠져 지내며 그 일을 조금씩 가슴에 묻기 시작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매일 죽만 먹고 지내다가 쌀밥에 김치를 먹으며 입맛을 돌게 했고 미용실에 가서 너저분한 머리를 정리하고 옷도 새로 사입고 마음의 색깔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슬피 우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의 산소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아가,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산소에 왔다. 내 남편 옆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말을 거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거긴 뭐하러 가셨어요? 속만 상하실 텐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찾아왔어. 새아가, 너도 이리로 오지 않을래? 나 혼자 있으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가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전화를 걸지 않아 다행이나 싶었고 세상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택시 타고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오거라. 해가 떨어져도 계속 기다릴 테니 천천히 사고 나지 않게 오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남편을 회상하며 잠시 울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 생각이었죠. 택시를 타고 수십 킬로를 달려 선산 앞에 내리게 되었답니다. 걸어서는 한참 올라가야 해서 물 한 병을 마시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붉은 태양이 잠들려고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고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어둠이 모든 걸 집어삼켜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조심 산에 올라갔고 잠시 후 시댁 조상님들과 남편이 묻힌 묘지 앞에 다다랐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어딘가에 계실 테니 주변을 찾아보기로 했죠. 저는 남편의 산소 앞까지 걸어가서 먼저 가방에서 막걸리를 꺼내 뿌려주었고 잘 가라는 인사를 낮게 읊조렸습니다. 여보, 한 달 반 정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네? 거긴 어때? 춥진 않아? 당신 없이 사는 게 괴롭고 힘든데 그래도 버틸만해. 당신은 여기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주저리 읊조렸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려놨네. 분위기 좋은데. 인연아,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제 와서 그렇게 지랄한다고 무슨 소용이야? 넌 나에게 전부인 아들을 빼앗아갔어. 오늘 너에게 복수 좀 하련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리고 복수라뇨?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이 우라질년이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했구나. 인연아,
일부러 네가 해 떨어지고 도착하게끔 맞춰서 전화를 건 거야. 내가 널 잡아 족치려고. 내 아들 무덤 옆에 유산 상속 포기각서가 있어. 거기에 인주랑 같이 있으니까 지장 찍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돈 때문에 절 여기로 유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무서울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그렇게 나오길 바랬다. 그래야 내 아들 잡아먹은 네 년을 참담하게 조져버릴 수 있을 테니까. 무슨 짓을 꾸미는 거예요? 어머님, 모습을 드러내세요. 라잡이, 가서 물어. 순간 라잡이 이름을 듣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던 도사견, 시어머니의 애완견은 투기견이자 맹견이라는 걸 떠올렸답니다. 이윽고 그르렁거리던 덩치 큰 라잡이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몇 달 사이에 몸집이 얼마나 컸는지 새끼 강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근육이 꽉 찬 무시무시한 외모의 큰 개가 되었더군요. 군침을 흘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데 저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도사견이 제 신발을 물어뜯기 시작하더군요. 무섭게 짖어대며 신발과 바지 끝단을 물어뜯는데 조금 있으면 제 다리를 물어뜯을 것 같더군요. 저는 도사견을 떨어뜨려 내려고 발게이지를 숱하게 해봤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은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제 주머니에 소시지가 하나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남편에게 줄 막걸리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려고 가격을 맞추려고 산 거죠. 저는 바로 소시지를 꺼내 치아로 껍질을 뜯어 멀리 던졌습니다. 그러자 라사비가 바로 저를 놓아주고 소시지를 처먹으러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켜서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라사비, 라이잡이야. 지금 소시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저년을 빨리 잡으라고, 이 개새야. 아우, 열받아. 저는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올라왔던 길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데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다른 길로 빠지고 말았죠. 그래도 도사견이 뒤를 쫓고 있으니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등 뒤로 짖어대는 개소리 때문에 소름이 계속 돋았네요. 그렇게 달려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니 움막집 한 채가 보이더군요. 산 중턱에 이런 집이 있는 게 말도 안 되고 신기했는데 일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누구요? 이곳에 사람이 다 찾아오다니. 저 쫓기고 있어요. 미친 개를 가진 여자가 저한테 겁을 주고 있어요. 이윽고 문을 열고 나온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혹시 김형웅 씨? 맹견 훈련사 맞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내 정체를 들켜버리고 말았군. 맞아요. 내가 그 김형웅이요. 그런데 미친 개한테 쫓기고 있다고요? 네, 말하자면 조금 긴데 일단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어서 들어와요. 마침 저녁을 준비 중이었는데 식전이면 같이 드시죠. 저는 얼떨결에 산 중턱에 있는 움막집에 들어가 연예인만큼이나 유명한 맹견 훈련사와 식사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남자와 있다 보니 무서움과 두려움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편안하게 밥을 먹었네요. 그리고 제 남편의 죽음과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도사견에게 물려 죽을 뻔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그러자 훈련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도사견은 위험한 개라서 분양받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여하튼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만났으니 안전하게 이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날 박는 대로 같이 내려가시죠.
감사해요. 그런데 김영 훈련사 같은 분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개를 넘어서 다른 동물들과 교감을 해보려고 산짐승들을 데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개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아시죠? 아, 그거 장난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방송이 예능이어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이 씨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의 고아로 태어났는데 개집에서 지냈어요. 아기 때 말보다 개 울음소리를 먼저 뗐죠. 그래서 개들의 소리와 움직임만 봐도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겁니다. 내가 좀 또라이 같죠?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욕심 잊지 못하시는군요. 뭐 그건 라이 씨 몫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저쪽 방에서 주무세요. 아침에 같이 내려가도록 해요. 조금 똘끼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위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움막집 밖에서 도사견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냄새를 맡고 찾아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전 방문을 열고 나와 훈련사가 있는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선생님, 지금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도사견을 데리고 이 집 앞으로 왔다고요. 그러자 훈련사가 머리에 새집을 진 채로 나오더군요. 그 개새끼가 냄새를 맡고 찾아왔군요. 그럼 제가 끝내줘야겠군요. 안 돼요.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맹견 훈련사라고 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미친 개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세요? 라이 씨, 저를 못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사견이고 똥싸견이고 나와는 모두 친구이니까. 자, 그럼 라이 씨에게 겁이 사라지도록 응징해 줍시다. 안 돼요. 문 열지 말아요. 제가 그를 말렸지만 이미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구만. 인연이 내 아들 잡아먹고 딴 놈 집에서 자빠져 자는 거냐? 오냐 잘됐다. 두 년놈 모두 라자비가 물어 뜯어줄 거다. 라자비 물어! 도사견은 침을 질질 흘리다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훈련사가 네 발로 서서 교감을 시도했답니다. 라자비! 나는 날 때부터 개였다! 올! 까불지 말고 꼬리 내려! 배 까고 자빠지란 말이야! 올! 맹견 훈련사의 또라이 짓을 보고 망했다 싶었는데 도사견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배를 까고 눕더군요. 그러자 훈련사가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휘파람을 한번 불자 도사견이 까르르거리며 웃기까지 하더군요. 옳지. 라자베, 이제부터는 저 할머니의 옷을 다 씹어먹어줘라. 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렴. 월! 으르렁! 월! 그랬더니 라자비가 벌떡 제 발로 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돌진했어요. 이 똥멍청이 개새끼야! 너 지금 주인을 물려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저 두 년놈을 씹어먹으란 말이야! 하지만 훈련사의 교감이 통한 라자비는 군침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씹어먹고 신발까지 잡아 뜯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땅에 있던 돌멩이로 라자비를 공격해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개놈의 새끼가 주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꼴이 나는 거 아니야? 너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밥 없을 줄 알아. 아, 씨바견 같은 년아. 넌 각서에 도장 찍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 아들 잡아 처먹었으면 내 아들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저히 널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년아, 라자비 없이도 니년 놈들을 갈아 마실 수 있어. 난 지금 아들 잃고 돈에 미쳐 눈깔이 뒤집혔으니까. 자, 누구부터 갈아먹을까? 누구 머리통부터 날려주면 좋겠냐고? 시어머니가 돌을 들고 덤비려고 하자 훈련사가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그 돌 버리세요. 이놈아, 너 인연이랑 무슨 사이야? 아, 내 아들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던 사이였나 보지? 그래서 인연을 여기로 숨겨준 거 아니야? 할머니, 전 이분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성을 찾고 그 돌을 버리세요.
나 정신 멀쩡해. 아주 건강하다고. 니들을 갈아 먹어 치우면 훨씬 더 건강해질 것 같다고. 그럼 간다. 이를 어쩌지? 아직 산속의 짐승들과 교감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봐야겠어. 훈련사는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더니 목을 풀고 크게 늑대 울음소리를 내더군요. 아우! 아우! 산들의 짐승들아, 모여라! 아우! 나는 산속의 왕자다. 아! 저 빙신은 뭐야? 개새끼랑 대화를 하질 않나. 늑대처럼 짖기까지 하네. 정말 개또라이군. 진짜 끼리끼리 노는구만. 시어머니는 훈련사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고 돌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 진짜 큰 벌을 받으실 거라고요. 인년아, 이판사판이야. 너한테 내 아들 전 재산이 가는 걸 두고 보느니 네 년을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어머님, 각서에 지장 찍을게요. 유산 포기각서 주세요. 아니, 늦었어. 그냥 널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걸 방금 깨달았거든. 게다가 목격자까지 생겨버렸으니 너희 둘 다 없애주마. 제가 남편의 재산을 모두 주고 보험금까지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손에 쥔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훈련사가 다시 목청이 터져라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우! 아우! 산속의 짐승들이여, 내 목소리에 응답하라. 나는 너희의 친구이니라. 아우!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훈련사를 공격할까봐 노심초사한 심정으로 부들부들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움막집 안에 방어할 게 뭐가 있는지 눈을 열심히 돌려봤죠. 그런데 그 순간 고라니와 들깨, 멧돼지 떼가 지진을 방불케 하는 흔들림을 전해주며 달려 들어왔답니다. 짐승들은 모두 훈련사의 목소리에 움직였습니다. 아우! 통했다. 됐어. 드디어 됐어. 이제 난 개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교감이 가능해졌어. 이게 몇 년 만이야. 이게 다 뭐야? 고라니의 멧돼지 떼들. 이 무시무시한 개새끼들은 뭐야? 들깨야? 저 또라이가 빙신짓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짐승들과 교감을 한 거란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저리 가, 짐승들아. 아우, 나의 친구들이여, 응답했구나. 드디어 나의 진심이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 아우, 들깨 대장. 전의 이름이 뭐야? 뭐? 샤넬이라고? 그럼 고라니 대장 자네는? 루이비통. 이름 멋지다. 멧돼지 자네는? 송중기라고? 야, 이름 멋지구만. 그래, 샤넬, 루이비통, 송중기. 나의 친구들아. 저 흰머리 노인네가 나와 이 여자를 해치려고 했다.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어. 공격하라! 아우! 아우! 그러자 고라니가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고 멧돼지와 들깨들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훈련사가 워워하며 잠시 기다리라고 명령하자 짐승들이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산짐승들이 죄다 내려온 거야? 이봐요, 아저씨.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들이 배가 고픈 모양이네요. 야식이 눈앞에 있으니 환장했다고요. 내가 지금 돌아가라고 해도 얘네들이 벌써 할머니를 보고 환장해서 눈이 돌아갔다고요. 그러게 왜 내 경고를 듣지 않은 겁니까? 살고 싶으면 냅다 뛰세요.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짐승들이 빠르긴 하나 산 밑까지는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냅다 뛰세요. 그러지 말고 다시 아오 이거 해봐요. 집에 가라고 해보란 말이야. 아오, 너희들 집에 가라. 다가오지 마. 아오, 왜 씨발 나는 안 통하는 거야, 니미를. 짐승들이 시어머니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어설픈 발길질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산을 안전하게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큰일이 날까봐 뒤를 따라 나갔는데
고라니, 멧돼지, 들깨 떼들에게 쫓기던 시어머니는 열심히 내리막을 달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너무 놀라 119에 신고를 했는데 산속이라 1시간 만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확인해 봤답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이없고 기가 막힌 최후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 눈앞에서 모든 게 벌어졌네요. 저를 겁박하고 해치려고 했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 많은 보험금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모두 기부해버렸어요. 그 돈을 쓰면 두 사람이 생각날 테니 좋은 곳에 쓰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키우던 도사견 라자비는 산속 짐승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키울 사람도 없고 제가 키우는 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산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저를 구해준 맹견 훈련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일은 감사했어요. 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건 다 엇보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혹시나 저를 원수로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웃으면서 여길 찾아오게 된 건 순전히 선생님 덕이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계속 여기 운막집에서 사실 건가요? 여기서 계속 지내기에는 아까우신 분이신데. 아닙니다. 그때 저도 모든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제 저의 꿈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대화가 통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정글의 왕자가 되었다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제 인생을 다시 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맹견 훈련사는 도시로 다시 돌아왔고 저와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조금 똘끼가 있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진실되고 자기 일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하늘에 있는 그이에게 미안하고 못할 짓 같아서 선을 그어 두었는데 훈련사가 열렬히 구애하는 바람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해가 바뀐 올해 초에 훈련사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훈련사인 새남편 역시 사별을 했더라고요. 아내를 잃고 우울한 마음에 산 중턱에 있는 운막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동물과 교감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었는데 산속에서 외롭게 지내다 보니 강아지 말고도 다른 동물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 일에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의 옆에는 지금 새 남편이 자리하고 있어요. 전 남편을 잃고 조금 잃은 재혼이지만 하늘에 있는 그이가 이해해 주리라 믿고 있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